이번 시간에는 올해차 시험이 있었던 이제 국가직 시공작물학 문제풀이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전체적인 이제 평을 보면 까다로운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접해보지 않은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통합 문제가 전체적으로 시공작물학의 통합 문제가 한 문제 정도 있어서 한 4개 정도가 좀 난이도가 높았고, 나머지들은 이제 평이했다 이렇게 보고요. 통합 문제는 이제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고요. 나머지 3개 정도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우리가 85점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시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1번 문제는 뭐 우리가 많이 다뤄봤던 기본적인 문제죠. 외떡잎식물하고 쌍떡잎식물의 비교 문제인데요. 1번 보면 벼, 보리, 밀, 귀리, 수수, 옥수수 등 보통 화분과 벽과 작물들은 외떡잎 식물이죠. 그래서 보통 외떡잎 식물들은 이제 뭐 배후 종자들이 많고요. 배후에 양분을 저장하는 그런 이제 배후 종자들, 외떡잎 식물들이 주고요. 2번 외떡잎 식물의 뿌리는 수연 뿌리, 그다음에 꽃잎은 주로 사무 배수. 상대적으로 쌍떡잎 식물의 뿌리 형태는 이제 직근 형태고, 꽃잎은 주로 4 내지 5 배수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3번 쌍떡잎 식물은 잎맥이 망상 구조이고 줄기 관다발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쌍떡잎 식물의 관다발, 그러니까 유관 속은 이제 규칙적으로 원통형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죠. 두 개의 기본 조직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보통 피층과 수라는 기본적인 조직계로 나눠져 있고요. 바깥쪽이 채관, 안쪽이 물관, 요 선이 형성층, 요거를 이제 관다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문으로는 이제 유관속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관다발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있는 산재 유관 속은 외떡잎 식물이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4번 쌍떡잎 식물의 뿌리 개는 고등뿌리, 그다음에 곁뿌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면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효과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쌍떡잎 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답은 3번이겠네요.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라 난이도는 아주 떨어지는 문제고요. 2번 밭작물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밭작물 중에서 2번 문제가 통합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인작물 전체에 걸쳐서 나온 문제이고요. 난이도는 이제 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고요. 자, 1번 내환성, 맥류 중에 내환성은 이제 호밀이 가장 높죠. 그다음에 밀, 호밀은 뭐 내환성, 내건성 다 높으니까요. 알칼리성에도 강하고 산성에도 강하고 그런 작물이고요. 밀, 호밀, 보리, 귀리 순으로 내환성이 강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만두는 체화종자나 유식물을 0내지 2도씨에서 10 내지 15일 처리하면 개화가 촉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저온 처리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는 타가 수정을 하며 불임률이 품종에 따라서 변이가 심한데 50% 이상인 품종이 반수 이상이다 이렇게 됐는데, 보통 피의 불임률은 타가 수정률은 보통 2.5에서 57.5%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작물 중에서 타가 수정하는 작물은 4가지만 우리가 딱 알면 된다 그랬었잖아요. 이제 옥수수, 작곡류 옥수수, 그 다음에 호밀, 맥류에, 그 다음에 작곡류의 율무, 메밀. 요 외에는 다른 작물들은 다 이제 자가 수정이잖아요. 물론 이제 자연 교사율이 좀 높고 낮은 것이 있지만,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답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피 관련해서는 이제 지문 나오는 자체도 아주 좀 빈도수는 좀 적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도 이제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 자체는 몰라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0% 이상인 게 밤수 이당이다.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타가수정 작물이 아니고 자식성 작물이다. 자가수정 작물이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단옥수수는 출사 후 20 내지 25일경 수확하는데 너무 늦게 수확하면 당분 함량이 떨어진다. 되어 있고요. 단옥수수 스위트콘 출사 후 출사 이제 수염이 추출된 후 수염이 나온 후 수확기는 한 20 내지 25일 정도 지나서 수확을 하는데 너무 늦게 수확을 하면 단맛이 떨어지죠.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아무튼 뭐 통합 문제이긴 하지만 답을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뭐 요거는 맞아줘야 되죠.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고구마 싹이 작거나 밭이 건조할 경우에 싹 심기 방법. 자, 고구마 싹 심기 방법은 이제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싹이 클 때 하고 짧을 때. 짧을 때. 싹이 클 때는 이제 수평식 또는 이제 계량 수평식 또는 이제 뭐 선저식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휴여심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수평식은 보통 이제 건조하지 않을 때, 싹이 크고 건조하지 않을 때, 싹이 크고 건조할 때는 주로 이제 계량 수평식 또는 선저식. 선저식은 이제 한문 용어인데요. 이게 선자가 배선자이고요. 그러니까 배 밑에 모양, 배 밑 모양이 이렇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휘어서 심는 방법이 이제 선저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싹이 짧을 때는 이제 두 종류, 그렇죠? 사식 또는 직립식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보통 이제 건조할 때 싹이 짧고 건조한 환경에서는 주로 사식 또는 이제 조구식, 조침식이라고 합니다. 방법이 이용이 되고요. 조침식도 이제 한문 용어인데 조침식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갈구리 조자예요. 그러니까는 뭐 용어상 얘는 낚싯바늘 모양,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심는 방법이죠. 그래서 조침식 또는 사식 등이 싹이 짧고 건조한 환경에서 주로 이용이 되고요. 직립식은 싹이 작고 주로 사질토양에서 싹이 짧고 사질토양에서 주로 식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수평식은 보통 땅에다 이렇게 싹을 이렇게 심는 방법이죠. 자, 수평식이고요. 그다음에 계량 수평식은 요 밑둥을 밑으로 구부려서 이렇게 심는 방법이 이제 계량 수평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평식, 계량 수평식. 선저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 밑 모양으로 이렇게 중간 부분을 약간 휘어서 심는 방법이 선저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마 싹이 짧을 때 이용하는 사식은 이렇게 비스듬히 심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히 심는 거고, 그 다음에 조침식은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심는 거고, 직립식은 이렇게 꽂는 거죠. 주로 싹이 짧을 때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식을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빗심기라고도 하죠. 빗심기. 그래서 고구마의 싹이 짧고 밭이 건조할 경우 싹 심기 방법은 요거 사식, 비스듬하게 심는 것, 사식 또는 빗심기라고 하죠. 답은 1번이고요. 아무튼 여기 문제도 그동안 이제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죠. 교재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는데,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기도 하고,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 이제 다뤄보지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문제이니까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항상 뭐 난이도는 우리가 이제 다루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교재는 있지만 다루지 않은, 우리가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5번.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와 다른 계통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C 스몰 C인 양층을 교잡았을 때 자손의 표현형 스몰 A, 라지 B, 라지 C로 나타날 확률은, 그래서 가로 지문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각 유전자는 완전 독립. 그다음에 대립 유전자 ABC는 대립 유전자 ABC에 대해서 완전 우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독립이기 때문에 각 유전자형들은 따로 유전이 된다는 게 각자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의 확률을 구할 때는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A 대립 유전자, 그러니까 자, 이 두 계통을 교잡을 했을 때 표현형이 분리비인데 따로따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A 대립 유전자, B 대립 유전자, C 대립 유전자 따로 보면 되죠. 그래서 A, 라지 A, 스몰 A, 라지 스몰 A 이렇게 교잡했을 때, 자, 분리의 B는 라지 A, 스몰 A, 라지 A, 라지 A. 그다음에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게 1대 2대 1로 분리가 되는데, 요거는 표현형은 다 같죠. A 표현형으로 표현이 되죠. 자, 요거는 표현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 표현형은 분리비는 3대 1 이렇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것은 요 표현형, 그러니까 스몰 a의 표현형이니까 스몰 a의 표현형은 4개 중에 1개, 4분의 1이 표현형으로 나타날 거고요. 스몰 a의 표현형은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B하고 스몰 B하고 교배했을 때 분리의 B는 B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래서 라지 B 표현형하고 스몰 B 표현형하고의 분리의 B는 1대 1로 분리가 되고요.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라지 B의 표현형이니까 이 라지 B의 표현형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C, 스몰 C 하고 교배했을 때 표현형의 분리는 뭐 여기처럼 똑같아요. 라지 C 표현형하고 스몰 C 표현형이 3대 1로 분리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라지 C의 표현형이니까 이 중에서 라지 C의 표현형은 4분의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4분의 3 이렇게 곱해주면 32분의 3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32분의 3.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5번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재에서도 이제 다루지 않았던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이제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이제 뭐 생명공학 문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문제죠. 그리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다른 우리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도 한번 있었고요. 이제 그걸 좀 이제 그 유진자 수를 좀 늘려서 이제 출제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열심히 풀었던 분들은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문제 자체는 좀 까다롭다, 다루지 않은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리의 도복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1번 질소 웃거름은 절간신장 개시기 전에 주는 것이 도복을 경감시킨다 그랬는데, 절간신장 개시기 전에 주게 되면 일반적으로 좀 생장 속도가 걸음에 의해서 빨라지기 때문에 도복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보통 요 웃거름, 질소 웃거름은 절간신장 개시기 후에 주는 것이 도복을 경감시킨다. 이 기존에 이제 이 지문 자체도 출제되기도 했었고요. 우리가 뭐 한 몇 번 또 눈여겨봤던 지문이라 답을 구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2번 파종은 약간 깊게 파종하게 되면 줄기형이 발생해서 밑동을 잘 지탱하기 때문에 도복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 이유가, 도복이 강해지는 이유가 쭉 가운데 있는 지문이라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주로 뿌린꼴을 잘게 하고 수강이 좋은 그런 재배 형태, 맹류의 재배 형태는 기본적으로 보리는 이제 이렇게 좁은 꼴, 세초파 재배라든지 협폭파 재배에 잘 적응하는, 밀식에 잘 적응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협폭파 재배라든지 세초파 재배를 하게 되면 도복이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3번 인산 칼이 석회는 줄기의 충실도를 증대시키고 따라서 뿌리의 발달을 주장하기 때문에 도복 발생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주어야 되는 비료는 질소 비료는 과용하면 안 되고 인산, 카리, 석회 등을 시용을 잘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많이 봤던 문제라 지문 자체를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7번 맹류 파성. 맹류 파성 문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다뤄봤던 문제죠. 출제 민도도 아주 높고요. 그래서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번 추파성이 낮고 춘파성이 높을수록 추수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추수는 춘파성이 높을수록, 추파성이 높으면 추수가 늦어지고요. 춘파성이 높을수록 추수가 빨라지는 경향이 있다.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추파성은 예양생장만을 지속시키고 생식생장으로 이행을 억제하며 내동성을 진색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파성 용어에 대한 설명 그대로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는 지문이고요. 워낙 많이 우리가 이제 다뤘던 지문이죠. 3번 추파형 품종을 가을에 파종할 때에는 월동중후 저온 단일 조건에 의해서 추파성이 자연적으로 소고된다. 그래서 봄에 추대 개화돼서 종시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4번 맹류에서 완전히 춘화된 식물은 춘화된 후에 봄에 고온 장일 조건에 의해서 추수가 빨라지고 춘화된 후에는 출수 반응이 추파성보다는 추파성 관계가 크다. 출수 후에는 뭐 춘파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추파성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4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작곡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작곡류의 혼합형 문제고요. 아무튼 혼합형 문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문들을 쭉 보시면은 내용들 자체야 워낙 우리가 또 많이 이제 또 기출에도 이제 있었던 지문들이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번 옥수수 아미삭 수염은, 아미삭은 이제 수염이죠, 수염. 아미삭 수염은 중앙 하부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옥수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부분에 약간 아래서부터 추출이 되니까 같은 속도로 이렇게 추출이 된다 그러면 여기 선단부 쪽이 가장 늦게 출사가 되겠죠. 그래서 중앙 하부로부터 추출되기 시작하여 상하로 이행되는데 여기 선단 부분, 여기
여기가 선단 부분이고 여기가 기부니까 기저 부분이니까 이쪽이 가장 느리겠죠. 아무튼 우리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아주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제가 생각에는 한 세네 번 정도는 계속 반복이 됐던 문제 같아요. 그래서 답은 여기 틀린 지문이고요. 1문은 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넓어서 논밭을 가리지 않고 재배할 수 있으며 강알칼리성 토양에도 강하다 그랬는데 강알칼리성보다는 이제 강산성 토양에 강한 그런 작물이고요. 토양에 대한 적응성은 넓은 편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수수는 잔뿌리 발달이 좋고 심근성 많이 우리가 또 다뤄봤던 문제죠. 그다음에 수수나 옥수수 이런 종류들은 시포 작물이기 때문에 요수량이 적은 편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에도 수수나 옥수수, 시포 작물들은 요수량이 적은 편이고 건조기 강한 편이죠. 그다음에 내냉성도 강한 편이고요. 기타 이제 콩과 작물들은 요수량이 많은 편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요수량이 적고 그다음에 기동세포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건조할 때 기공을 닫아서 수분 증산을 억제하는 그런 기동세포에 의해서 이제 그 잎을 돌돌 말아서 수분 증산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작물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자, 메밀은 밤낮의 기온차가 작은 것이 임실에 좋고 우리가 식용 작물 중에서 맹류는 이제 월동 작물이니까 월동 작물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지 않은 게 임실에 좋지만 나머지 작물들은 대부분 다 변온 조건에서 밤낮의 기온차가 큰 것이 임실에 좋죠. 벌써 틀린 지문이고요. 주로 선단한 기후가 알맞으며 산간 개간지에서 많이 재배된다. 그래서 여기 틀린 지문이죠. 앞에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 틀렸고요.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9번 간척지 벼 기계 이양 재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간척지에서 벼 기계 이양 재배할 때 1번 간척지 토양은 정주 토양 입자가 잘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노트리 후 3 내지 5일 후에 이양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간척지 토양은 정주 토양 입자가 잘 가라앉아서 토양이 굳어져서 이양하기에 힘든 상황이 닥치기 때문에 보통 로터리 후 바로 이식을 하는 게 이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이따가 하면은 이양하기 힘들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 지문 2번 간척지에는 분할이 억제되므로 보통 답에서보다 제식 밀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11항도 한 20-30% 늘려야 되고요. 제식 밀도를 높이고 그래서 결주되는 것을 보완할 수가 있고요. 3번 간척지에서는 환수에 따른 물을 바꿔줄 때 따른 그러니까 물과 함께 이제 지하로 침투되기 때문에 비료 유실량이 많으므로 보통 재배보다 11항을 좀 늘려야 돼요. 증비하고 줄 때는 밑으로 용탈이 심하기 때문에 주면 한꺼번에 다 용탈이 돼서 비료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분시하는 게 비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4번 간척지 토양은 알칼리성으로 간척지 토양은 염분 농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알칼리성 토양이죠. 질소 비료는 유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유안은 산성 비료잖아요. 황산암모늄. 등 알칼리성 토양이기 때문에 산성 비료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가직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지방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국가직은 아직도 이제 한문 용어들을 그대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유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쌀개를 보통 우리가 쌀개로 알고 있는데 쌀개는 이제 한문명으로는 미강이라고 하잖아요. 미강. 이런 용어라든지
딸기라고 하지 않고 미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황산화물은 유한이라든지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또 국가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을 보면서도 이제 제 교재에서는 이제 한문 용어들을 이제 옆에 다 해서 이제 교재를 설명할 때 설명을 하는데 국가적 시험 보는 사람들은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10번 수수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고요. 1번 강산도 토양에 강하고 침수지에 대한 적응성도 높은 편이다 그랬고요.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하며 석회 함량이 많은 사형토로부터 시향토까지 적응성이 좋다. 그다음에 옥수수보다 저온에 대한 적응성은 낮지만 고온에 잘 견디고 40 내지 43도씨에서도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온 다조한 지역에서 재배에 알맞고 내건성이 특히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수는 이제 강산도 토양보다는 이제 강알칼리성 토양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강하고 침수지에 대한 적응성은 높은 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pH 적응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고온에 잘 견딘 거라든지 재배 환경이 고온 다조에도 잘 견딘 거라든지 시포식물이기 때문에 시포작물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토성은 사양토로부터 식양토까지 재배가 되는 그런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1번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필수 원소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되죠. 우리가 식물 공부하는 사람은 뭐 이거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거 모르면 이제 식물 공부할 자격이 없는 거죠. 필수 원소 중에 다량원소, 미량원소. 다량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자, 얘는 이제 공기의 CO2로부터 얻어지죠. 얘 둘은 수소와 산소는 물이나 공기 중에 CO2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3요소인 질소, 인, 카리. 그다음에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황, 마그네슘.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식물체에서 이동이 잘 안 되는 칼슘. 이 둘은 식물체에서는 잘 이동이 안 되죠. 그래서 주로 부족 증상은 세입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황은 제가 좀 주의하라 그랬고요. 이제 벼에서는 벼 식물체 내에서는 잘 이동이 되는데 일반 작물에서는 잘 이동이 안 되는 그런 원소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전반적으로 필수 원소는 이런 정도의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미량 원소. 철, 그다음에 망간, 구리, 몰리브덴, 붕소, 그다음에 아연, 그다음에 염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한 개 더 니켈까지 추가돼서 필수 원소는 기존에는 16개 있지만 지금은 17개의 필수 원소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답은 모두 다 미량 원소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배우 냉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배우 냉해 관련 문제도 아주 출제민도가 아주 높죠. 무수히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1번. 진형 냉해가 오면 추수 후 등숙이 지연되어. 자, 등숙 지연. 그래서 지연형 냉해 키워드죠. 그럼 2번. 장형 냉해가 오면 수분과 수정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불임률이 높아진다. 자, 불임. 그렇죠? 불임이 높아지는 것, 장애형 냉해 짝지어서 키워드이고요. 3번. 추수기가 냉해에 가장 민감하며 추수기에 냉해를 입으면 감수 분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냉해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수인기 때죠. 수인기. 수인기, 특히 승기 중에서도 감수 분열기. 우리가 여러 가지 재해에 가장 약한 시기죠. 여러 가지 재해,
스트레스 S에 가장 민감한 시기는 감수분열. 우리가 뭐 이건 머릿속에 아주 많이 기억했던 내용이라 문제 자체를 부르는 거는 뭐 다른 내용을 몰라도 답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제가 누차례 강조했었으니까요. 4번 냉해가 염려될 때에는 질소 시용량을 줄이며 장애형 냉해는 이삭거름, 숲이라고도 하죠. 한문명으로는. 그 다음에 지연형 냉해는 알거름, 실비를 생략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2번은 답은 2번이고요. 난이도는 좀 떨어지는 문제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신품종 등록과 종작 갱신에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우리가 뭐 다른 지문 몰라도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이니까 우리가 신품종의 구비 조건 다섯 가지잖아요. 지금 여기는 하나, 둘, 세 가지뿐이 안 되고요. 그렇죠? 3대 조건이 아니고 5대 조건이죠. 자, 신품종 구비 조건, 보호 요건이죠. 보호 요건. 신품종의 보호 요건.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품종 명칭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건이 있었잖아요. 답구하는 건 뭐 워낙 우리가 또 많이 눈여겨봤던 거라 어렵지 않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제 하나 또 응용돼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과수와 잇목 25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반 작물들은 20년, 특히 다년생인 과수나 잇목 등은 2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신품종으로 한번 보호받으면 25년 동안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뭐 예를 들면 배나무에 육수상자 권리는 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25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20년으로 알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3번 같이 우리나라에서 보리 종자 갱신연한 보통 변화, 보리 이런 거 종류는 4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옥수수나 채소류는 매년 이렇게 됐었죠. 이것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벼, 맹류, 옥수수 중 종자 갱신의 증수 효과가 가장 큰 거는 이제 옥수수가 한 60% 정도로 가장 크고요. 감자가 한 20% 정도. 그 다음에 벼가, 맹류가 16%. 그 다음에 벼가 한 6% 정도로 증수 효과가 가장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 순서 잡기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응용돼서 벼, 맹류, 옥수수 중 종자 갱신의 증수 효과는 뭐 벼라든지 이렇게 바꿔서 출제될 수 있는 옳지 않은 것, 옳은 것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 볼 수 있고요. 자, 벼 분화와 생태종 특성 마찬가지로 벼 분화, 생태종 특성 등은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1번. 자, 오리자 속 20개 품종 중에서 종 중에서 재배종은 오리자 사티바하고 오리자 글라베리바 두 종류뿐이죠. 맞고요. 2번. 아시아벼 생태종에는 인디카, 온데자포니카, 엘테자포니카 생태종이죠. 인디카, 온데자포니카, 엘테자포니카로 분류하는 것은 생태종. 생태형은 조생, 중생, 완생 이렇게 구분하는 게 생태형이죠. 생태형끼리는 교잡이 잘 이루어지지만 생태종끼리는 교잡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자, 그런 내용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3번. 아시아 재배벼는 매벼와 찰벼가 있으며 아프리카 재배벼는 주로 찰벼가 없다. 대부분은 찰벼는 이제 온대 자포니까 품종 등이 찰벼보고요. 아프리카 재배벼라든지 인디카에는 찰벼가 드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없다. 자, 종자의 까락은
인디카와 온대 자포니카에는 있으나 열대 자포니카에는 없는 것이 모두 존재한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생태 종 중에서 인디카 품종은 까락, 우리가 망이라고 하죠. 까락이 거의 없고요. 온대 자포니카나 열대 자포니카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까락. 온대 자포니카에서도 이제 주로 이제 재래종에는 이제 까락들이 있었는데, 요즘 그 근래 재배되는 품종 중에는 까락이 있는 것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탈공할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불편하니까 주로 우리가 이제 품종을 육성할 때 까락이 없는 품종으로 육성하는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5번. 홍의 재배 기후 조건과 토양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성숙기에 고온 상태에 놓이면, 자, 우리가 이것도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죠. 고온 상태에서 종자의 지방 함량은 증가하고 단백질 함량은 감소. 이것도 많이 바꿔서 지방 함량은 감소하고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지문이죠. 지금 현 지문은 맞고요. 2번. 중성 또는 산성 토양일수록 생육이 좋고 뿌리옥 박테리아 활력이 높아져 수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콩가 작물의 뿌리에 공생하는 이제 뿌리옥 박테리아 등은 주로 이제 세균이기 때문에, 세균 등은 산성 토양에서는 활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생육이 억제되는 반면 주로 중성 정도 부근에서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서는 생육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주로 중성 또는 미산성에서 활력이 높아 수확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지 맞고요.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상생 토양에서는 뿌리옥 박테리아 활력이 떨어진다. 워낙 많이 다뤘던 거니까 뭐 문제 답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학급 문제고요. 3번. 발화에 필요한 수분 요구량이 크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면 발화율이 크게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발화 때 생육간의 요수량이 큰 편이죠. 수분 요량이 크기 때문에 통 수분이 불어나면 발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당연한 얘기고요. 토양 염분 농도는 0.03% 이상이면 생육이 크게 위축된다. 그렇죠.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이고요. 자, 16번. 벼 육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고요. 문제 자체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다. 중상급, 상급 정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제 뭐 전혀 안 봤던 문제는 아니고 뭐 자주 다뤘던 문제는 그 지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뤘던 문제이긴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답을 구하는 게는 어렵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1번. 성묘보다 중묘 및 어린묘로 갈수록 하이마드에서 분열이 나와 줄기수가 많아진다. 주로 중묘나 어린묘일수록 성묘, 손양묘보다는 손양묘 일수록 이제 손양묘는 이제 손으로 심으니까 깊게 식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양이 되는 거니까. 기계로 이양하는 중묘나 어린묘는 좀 얕게 심어져서 분월 저리가 이제 올라가죠. 낮아지죠. 분월 저리가 낮아지는 거고요. 성묘는 분월 저리가 높아지죠. 그래서 주로 중묘나 어린묘가 하디마에서 분열이 나와서 줄기수가, 그러니까 분월수, 그렇죠? 분월수가 많아진다. 맞는 지문이죠. 그렇죠? 자, 옳은 거니까 뭐 여기에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어린묘를 재배할 경우 이무작지대에서는 조식성이 높은 중만생종 그랬는데, 주로 이무작지대에서 어린묘를 재배할 때는 만식정성이 높은 걸 재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중생종보다는 중만생종보다는 조중생종을 선택해야지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3번. 상작묘 상토는 토양산도가 6.5에서 7.5가 적절한데 이는 모마름병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자, 모마름병은 주로 이제 알칼리성 토양에서 발생이 많기 때문에 모마름병을 예방하려면 토양 산도를
4.5에서 5.5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죠. 산성으로 유지를 해야지 오마름병을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질문이죠. 4번 물모짜리는 초기 생육이 왕성하므로 만식성이 높은 반면 반모짜리는 식상이 많고 만식 적응성이 낮다. 여기 바뀌었습니다. 여기 물모짜리 특성은 요 뒤고요. 만식성이 높고 저기 식상이 많고 만식성이 낮은 것은 물모짜리, 초기생이 왕성하고 만식성이 높은 것은 반모짜리 이렇게 되겠죠. 모짜리, 그러니까 물을 키우는 그런 포장에서의 생육, 반모짜리는 초기생이 왕성하고 만식정성이 높은 반면 물모짜리는 식상이 많고 만식정성이 낮다. 이렇게 바뀐 지문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다음에 17번 두류 관련된 이제 복합 문제고요. 재배 환경에 대한 설명. 아무튼 이런 형태가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단편식 문제보다는 이제 합성 문제라든지 비교 문제 이런 것들이 출제가 많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자, 1번. 팥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며 냉해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고 고냉지에서 콩보다는 재배 안정성이 높다 그랬는데 질문 자체는 어렵긴 하죠. 우리가 좀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예상 문제에서도 많이 지문으로 올렸던 문제고요. 팥은 콩보다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죠. 습한 기후를 좋아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콩보다 냉해에 대한 적응성도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고냉지에서의 재배는 콩보다 안정성이 떨어지는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강낭콩은 척박지에서 생육이 나쁘고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이 약하다. 그렇죠? 산성토양에 대한 적응성도 약하고 척박지에서도 생육이, 비읍지에서 생육이 잘 되는 그런 작물이다. 2번은 문제가 없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요. 녹두는 다습한 환경이 잘 견디지만 건조에는 매우 약하고 척박지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 녹두는 다습에는 약하고요. 건조에는 강한 편입니다. 건조에는 강해서 마찬가지로 건조 토양이라는 것은 이제 척박지 토양이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척박지에 대한 적응성이 강하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완두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며 연작에 대한 기지 저항성이 적다 그랬는데 완두는 두류 중에서 가장 서늘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가장 서늘한 기후를 좋아한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한다 이렇게 틀렸고요. 연작에 의한 기지 현상은 심한 편이죠. 그래서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하면 안 되고요. 여러 해 동안 윤작을 해야 되는 그런 기지 현상이 약한 작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답은 2번이고요. 답 자체를 구하는 것은 비교적 난이도는 중 정도 이런 문제였었다. 복합 문제니까 난이도는 이제 중 이상이고요. 자, 18번 배우 생육과 기상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아주 잘 나오는 문제죠. 배우 생육 기상 환경과의 관계. 1번 분열 출현에는 기온보다 수온의 영향이 더 큰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는 일교차가 클수록 분화수가 증가한다. 분화수 증가, 변온 조건에서 분화수 증가, 이건 많이 다뤘던 문제고요. 그다음에 분열 출현에는 분열이 발생할 때는 생장점이 아직 지표 물 밑에 있기 때문에 수온의 영향이 더 크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장점이 밖에 있는 정수기 때는 이제 기온의 영향이 더 큰 거고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틀린 지문이 없고요. 자, 2번. 개화기의 최적 온도는 30 내지 35도. 그다음에 50도씨 이상의 고온이나 그 밑에 15도씨 이하의 저온에서는 개화가 잘 되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죠. 저온 이상, 개화 저온 위아래에서는 개화가 어려워진다. 자, 3번. 광합성에 적합한 온도는 20 내지 33도. 그다음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건물 생산량이 많아진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호흡량도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건물 생산량은 적어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보다는 등수기 때 저온일 때가 건물 생산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지문이겠죠. 높아질수록이 아니라. 저온 내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건물 생산량, 순생산량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4번, 온대지방보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벼 수량이 낮은 것은 등습기의 고온 및 작은 일교차도 하나의 원인이다. 등습기 때 변온 조건이라든지 저온이어야 되는데 일교차가 작고 등습기 때 고온은 수량을 낮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 4번도 맞고요. 틀린 질문은 3번입니다. 자, 19번. 쌀의 기능성 및 영양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제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까다로운 문제였었고요. 우리가 이제 교재에는 있지만 많이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라 좀 깊숙한 곳에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1번. 유생미 색소 성분인 C3G와 P3G는 대개 페놀화합물과 안토시아닌인데, 주로 안토시아닌 성분에는 C3G, P3G, 색소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 색소 성분이 C3G, P3G 이렇고요. 그다음에 2번 미강이 쌀겨 얘기하는 거죠. 쌀겨. 아까 설명드렸었고, 쌀겨에 있는 토코트리에놀은 비타민 E 계열이죠. 비타민 E 계열의 비타민이고 항암, 고지혈증 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 3번, 쌀겨에는 이노시톨, 헥사포스페이트, 그다음에 등과 같은 성분은 이제 피트산의 성분이고요. 피트산은 비만 방지, 당뇨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그런 성분이다. 미강, 쌀겨 다 쌀겨에 있는 성분이죠. 그다음에 4번, 현미의 지방산 조성은 불포화 지방산의 종류인 올레산, 리놀레산 등이 거의 70%, 그다음에 포화 지방산인 스테아르산, 그런데 스테아르산이 아니고 팔미트산이죠. 팔미트산이 20% 정도이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지문 구성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는 그 형태니까 문제 자체도 어렵게 출제가 됐다. 틀리라고 나오는 문제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면 또 맞출 수도 있겠지만 좀 난이도는 높은 문제였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고요. 스테아르산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포화 지방산 중에 팔미트산 다음으로 많은 그런 이제 포화 지방산의 종류이고요. 여기 탄소 18개짜리이기 때문에 옥타데칸산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옥타데칸산, 스테아르산. 근데 현미의 지방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0번 서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서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감자의 눈은 기부보다는 정부 쪽에. 감자는 자, 이렇게 달려 있으면, 자, 이쪽이 기부고 이쪽이 정부죠. 그렇죠? 이쪽 정부 쪽에 눈이 분포되어 있고, 싹이 틀 때는 정단부 중앙에 위치한, 여기 정단부 쪽 중앙에 위치한 위치의 눈이 가장 세력이 왕성한 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감자는 반대고요. 감자는 이렇게 매려 있으면 여기가 정부고 여기가 기부고, 마찬가지로 이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워낙 많이 다뤘던 문제라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고구마는 이쪽, 마찬가지로 정부에 많은데 이쪽이 정부고요. 2번, 고구마의 큐어링은 수확 직후 주로 높은 30 내지 34도씨 정도 온도에서
습도는 90 내지 95%, 거의 100% 가까운 상대 습도에서 처리 기간은 3 내지 6일 정도. 감자는 큐어링이 0 내지 4도씨에서 습도는 80 내지 85%, 그다음에 기간은 한 2주 정도 이렇게 큐어링 기간이 돼 있었죠.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라 이것도 뭐 우리가 어렵지 않고요. 지금 자체는. 그다음에 감자 꽃은 5장 꽃잎이 갈래 또는 합쳐진 모양. 그다음에 수술과 암술 개수는 마찬가지로 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쉬웠던 문제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꽃잎의 개수, 암술과 수술의 개수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우리가 이제 반복했던 문제라. 배는 암술 하나, 수술 6개죠. 그다음에 맹류는 뭐 호밀하고 호밀 이제 타수형 작물 호밀을 제외하고는 뭐 하나 3개고요. 그다음에 두류는 하나 10개. 그다음에 감자, 고구마, 서류는 암술 하나에 수술 5개 이렇게 돼 있었죠. 둘 다. 답 구한 데는 어렵지 않은 아주 난이도가 쉬운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4번 고구마 재배 시 질소는 주로 지상부 생육과 그다음에 지하부 덩이뿌리는 주로 칼리. 자, 지하부 덩이뿌리가 비대되려면 양분 전류에 관리하는 칼리질 비료가 풍부해야지 비대가 잘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20번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서 설명할 때는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가 4문제 정도라 그랬는데 봤을 때는 한 5문제 정도는 까다로운 문제였었고 비교적 2문제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3문제 정도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식용작물학 국가직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